이 트럭 못 고치면 5억 물어내야 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정비소 안을 가로질렀어요. 한인 정비소 사장 박진태는 셔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째 꿈쩍도 않는 벤츠 트럭 한 대 때문에 20년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죠. 그때 국밥 냄새가 밴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업을 멈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비웃음이 퍼지는 사이 뒤쪽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본사 책임자 조나단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짧게 웃으며 말했죠. 고치면 10억 드리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진태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쫓아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억을 물어내고 문을 닫느냐, 이 할머니에게 기적을 비느냐. 둘 다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었어요. 68살 국밥 할머니 김정순. 그리고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봄빛처럼 따뜻한 복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음식이야? 남자가 국밥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선은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미국 LA 한인타운 끝자락,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구석이었어요. 낡은 철판 위에 놓인 커다란 솥 하나, 뿌연 김이 피어오르는 그 앞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죠. 김정순, 올해 68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국자를 저으며 정수는 솥 안을 들여다봤어요. 새벽 4시부터 우려낸 사골 국물이 걸쭉하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된장과 고춧가루가 섞인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골목으로 퍼졌죠. 한국에서라면 어머니의 부엌 같은 냄새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었어요. 한 여자가 코를 찡그리며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옆에 남자도 손으로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죠. 정수는 수없이 봐온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에 힘만 살짝 들어갔을 뿐이었죠.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어요. 처음엔 그런 시선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무뎌진 게 아니라 무뎌져야만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전을 스쳤어요. 정순아, 밥은 먹었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편지에도 마지막 병상에서도 첫마디는 항상 같았죠. 지금 끓이는 국밥이 바로 어머니의 레시피였어요. 사골은 2번 끓이고 된장은 손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손이 이제 없었어요. 대신 레시피만 남았죠. 정수는 그걸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무심히 그쪽을 흘낏봤지만 이내 시선을 솥으로 돌렸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서너 명의 젊은 외국인이 노점 앞에 우르르 멈춰 섰습니다. 키 큰 남자가 솥을 내려다보며 눈을 찡그렸죠. 이걸 사람이 먹어? 영어였지만 정수는 알아들었어요. 3개월을 버티면서 자신을 비웃는 말은 어떤 언어든 구별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야, 저거 먹으면 벌칙 게임 통과 아니야?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마이크, 내가 먹어봐. 영상 찍어줄게. 마이크라 불린 남자가 동전을 철판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좋아, 내가 먹어볼게. 짤랑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마이크에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은 눈빛이었어요. 정순의 입술이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이 올라오려 했지만 꼭 삼켜버렸죠. 참아라, 정순아. 속으로 되뇌었어요. 대신 아무 말 없이 선반에서 그릇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찌그러진 스테인리스 그릇이었어요. 밥을 담고 국물을 가득 부었죠. 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팔을 올리고 깍두기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비웃음 속에서도 국밥을 담는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마이크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꼬리가 굳으면서 씹지도 삼키지도 못한 채 멈췄죠. 1초, 2초. 된장의 깊은 감칠맛이 혀 위로 번지고 있었을 겁니다. 새벽부터 정순이 정성 들여 끓인 시간이 한 숟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마이크는 무의식적으로 국물을 삼켰어요. 목을 대가 움직였습니다. 잠깐 그의 시선이 정순을 향했죠. 이런 맛일 줄 몰랐다는 눈이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있었죠. 마이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숟가락을 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별로네. 친구들이 깔깔대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전은 철판 위에, 국밥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수는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자를 잡은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을 뿐이었죠. 조용히 그릇을 걷어 설거지통에 넣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자 갈라진 손가락 끝이 쓰라렸습니다. 정수는 손을 물에서 꺼내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마디마디가 눈에 들어왔어요. 국자를 잡고 팔을 썰고 동전을 세는 손이었죠. 해가 기울었어요. 시장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좌판을 접으며 정순 쪽을 흘낏 봤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는 없었죠. 3개월째 이웃이었지만 정순과 말을 섞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팔린 건 고작 4그릇이었어요. 한 그릇에 5,000원, 2만 원에서 재료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죠. 사골가, 된장가, 가스값을 치르면 손에 쥐는 건 몇천 원이었어요. 방세가 밀린 지 이미 2달째였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을 우렸습니다. 습관이라 하기엔 너무 절실했고 생계라 하기엔 너무 적은 수입이었어요. 다만 이 솥 앞에 서 있는 동안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죠.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남은 국물을 작은 통에 옮기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이 할머니가 이 낯선 시장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는지 물어본 사람도 없었죠. 물으면 대답해야 하고, 대답하면 기억해야 하고, 기억하면 무너지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정비소 쪽에서 쇠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고함이 들려왔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죠. 한인 정비소 셔터 안에 벤츠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본네트가 열린 채 석 달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정순이 이 시장에 나온 첫날부터 저기 있었죠. 비가 오나 볕이 나나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손봤지만 원인을 못 찾아 그대로 방치된 트럭이었어요. 정비사들이 머리를 싸쥐고 공구를 내팽개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름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며 거칠게 내뱉었죠. 이거 뭐 어쩌라고.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왜인지 시선이 저 트럭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트럭 내일까지 못 고치면 다 끝이야. 고함이 골목을 타고 울려 퍼졌어요. 이상했습니다. 남의 일인데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솥 앞으로 돌아왔죠.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런데 시선은 자꾸 정비소 쪽으로 돌아갔어요. 주황빛 어둠 속에서 정순의 그림자가 트럭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트럭이 정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정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방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눈을 감으면 저녁에 봤던 정비소 풍경이 떠올랐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오리고 6시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솥 앞에 서는 순간 정비소 쪽에서 이미 소란이 들렸어요. 오늘은 어제와 분위기가 달랐죠. 박진태 사장이 본네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쓸어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이었죠. 과일 가게 아저씨 말로는 진태가 20년 넘게 정비소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32살에 공구 가방 하나 들고 이 나라에 와서 남의 정비소에서 기름 묻히며 10년을 버텼다고 했어요. 그리고 겨우 자기 가게를 열었죠. 간판을 달던 날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울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 이제 사장이야.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고요. 그런 사람의 어깨가 저렇게 처져 있었어요. 정비사들은 공구를 들었다 놓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렌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트럭 옆에 기대선 채 바닥만 바라봤죠. 한쪽 구석에서는 젊은 정비사 한 명이 트럭 밑에 드러누운 채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비소에서 가장 젊은 눈빛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정비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을 놓은 뒤에도 저 사람만은 매일 남았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저 젊은이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과일 가게 아저씨가 혀를 끌끌 차며 정순에게 말했어요. 여러 번 손을 봤는데도 이유를 못 찾았대요. 여러 번이요? 정순이 되물었습니다. 본사까지도 포기했다나 봐요.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엔진 분해하고 진단 프로그램까지 돌렸는데 전부 정상이래요. 정상인데 안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단골들도 다 빠졌대요. 세탁소 사장도 식당 배달 트럭도 전부 다른 데로 갔다더라고요. 본사까지 손을 들었다는 말이 정순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기계는 멀쩡하다는데 트럭이 안 움직인다니요. 그게 뭔가 이상했어요. 정순은 그릇을 닦으면서도 그 말을 곱씹었죠. 그때였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정비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도 차체도 깨끗한 고급 세단이었어요. 시장 바닥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중 한 명은 키가 크고 머리가 짧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본사 책임자 조나단이었죠. 정비소 사람들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까까지 공구를 만지작거리던 손들이 일제히 멈췄어요. 트럭 밑에 있던 젊은 정비사도 허겁지겁 기어 나왔죠. 조나단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고함이 터졌습니다. 배상이라니요. 우리 보고 어쩌란 겁니까? 진태의 목소리였어요. 목이 찢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시장 골목까지 울려 퍼졌죠. 솥 앞에 있던 정순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진태의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나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고 또렷하고 감정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까지 수리 못하면 계약 파기입니다.
잠깐 멈췄다가 이어졌죠. 손해배상 5억입니다. 정비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5억. 정수는 국자를 잡은 채 멈춰 있었어요. 국밥 한 그릇에 5천 원인 자신에게 5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10만 그릇을 팔아야 되는 돈이었어요. 저 사장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 거였죠. 20년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정비소 안에서 누군가의 욕설이 터져 나왔어요. 조나단이 정비소를 나왔어요. 서류 가방을 든 남자와 함께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차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진태는 셔터 앞에 쪼그리고 앉았죠.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데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3번이나 튕겼습니다. 겨우 불을 붙이고 연기를 길게 내뱉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진태가 트럭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시장까지 울렸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내 가게 끝났어.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20년을 쌓아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아까 트럭 밑에 있던 젊은 정비사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밤새 다시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기름 묻은 손을 꽉 쥐고 있었죠. 하지만 진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의 끝이야. 정비소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의 한숨소리만 기름 냄새 속에 섞여들었어요. 젊은 정비사의 눈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어요. 정수는 국자를 놓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죠. 저 사장의 무너진 어깨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젊은이의 빨간 눈도요. 자기도 저런 적이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던 날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트럭 쪽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딱딱딱. 아주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정비소에 쇠 부딪히는 소리에 묻혀버릴 만큼 작았어요. 진태도 정비사들도 아무도 못 들었죠. 그런데 정순의 귀에는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순에게만 말을 거는 것처럼요. 정순의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소리, 기계가 처음 말을 걸 때 나는 소리였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정순 자신도 몰랐습니다. 기억은 흐렸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라졌고 손바닥에 땀이 났죠. 정수는 솥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저 소리를 외면하면 또 누군가 다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일이 떠올랐어요. 나서다가 모든 걸 잃었던 기억이었죠. 그때의 고통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또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였어요. 머리가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발은 이미 정비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노점에서 정비소까지 30m가 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그 짧은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가야 한다는 느낌이 부딪혔죠. 그래도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건 정순 혼자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순은 알았습니다. 이 트럭은 고장난 기계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요. 그건 확신이었습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확신이었어요. 정순이 셔터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정비소 바닥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국밥 노점의 깨끗한 철판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공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지직거리고 있었죠. 작업을 멈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어요. 렌치를 잡던 손이 멈추고 고개가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6명의 눈이 정순 한 사람에게 꽂혔죠. 기름 냄새 사이로 국밥 냄새가 섞였어요. 된장과 사골이 밴 낡은 앞치마가 정비소 안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죠. 누군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신호탄이었어요. 한 명이 웃자 옆 사람도 따라 웃었습니다. 킥킥거리는 소리가 정비소 안을 채웠죠. 여기 장난하는 데 아닙니다, 할머니.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국밥이나 파시지, 왜 이러세요? 또 다른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노골적인 비웃음이 묻어나는 말투였죠. 그 손으로 엔진을 만지겠다고요? 누군가 정순의 주름진 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국자 잡던 손으로 벤츠 트럭 엔진을 만진다니 웃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뒤쪽에서 한 명이 작게 덧붙였죠. 어르신, 위험합니다. 나가세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은 웃고 있었어요. 5억 배상금의 무게가 잠깐이나마 국밥 할머니에 대한 웃음으로 흩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게 이 상황이 얼마나 막장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순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얼굴에 피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지금 나가면 그냥 웃긴 에피소드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국밥 할머니가 정비소 가서 차 고치겠다고 했대. 그 소문이 벌써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트럭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가 정순을 붙잡고 있었죠. 딱딱딱. 아무도 못 듣는 소리. 정순만 듣는 소리였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그 소리가 선명해졌어요. 트럭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 같았죠. 정순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왔어요. 웃음소리가 조금 줄었습니다. 국밥 할머니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보통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진태가 지친 얼굴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충혈된 눈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한숨 못 잤을 거예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진태는 정순을 잠깐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쫓아낼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었죠. 5억을 물어내고 문을 닫느냐, 이 할머니에게 기적을 비느냐. 둘 다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정비소 뒤쪽에 서 있던 조나단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기름진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어요. 아까 5억을 선고하고 세단에 올라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가지 않았던 거예요. 정비소 한쪽에 기대서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실험을 관찰하는 사람처럼요. 조나단이 정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아래를 천천히 훑어봤어요. 낡은 앞치마, 된장이 낀 손톱,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한참을 훑어본 뒤 짧게 웃었습니다. 코끝으로 내쉬는 가볍고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할머니가 이 트럭을 고친다고요? 영어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비웃음의 뉘앙스는 정확했어요. 정비소 안에 다시 웃음이 퍼졌죠.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컸습니다.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나단의 눈도 정비사들의 웃음도 보지 않았어요. 정순의 시선은 오직 트럭을 향해 있었죠. 웃음 속에서도 미동 하나 없이 트럭만 바라보는 할머니. 그 모습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조나단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정순의 눈을 읽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조나단은 수많은 거래에서 사람의 눈을 읽어온 사람이었어요. 허세인지 진심인지 구별하는 데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할머니의 눈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나단의 호기심을 건드렸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나단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장난기가 섞인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기 아래에 계산이 깔려 있었죠. 조나단은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약자가 허세를 부리다 무너지는 장면. 그걸 앞줄에서 지켜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정비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나단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까의 비웃음이 사라지고 거래를 제안하는 사업가의 톤이 올라왔죠. 정말 고칠 수 있다면. 조나단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정순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키 차이만큼이나 두 사람 사이의 세계가 달랐어요.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차갑게 덧붙였죠. 고치면 10억 들이죠. 정비소 안의 공기가 한 번에 멈췄습니다. 10억? 방금 전까지 웃던 사람들의 입이 닫혔어요. 웃음이 마르듯 사라졌죠. 진태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귀를 때린 거였죠. 5억 배상금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정비소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돈이었죠. 진태의 시선이 정순에게로 향했습니다. 방금까지와는 다른 눈이었어요. 젊은 정비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서로를 바라봤어요. 농담인가, 진심인가 가늠하는 눈빛이 오갔죠. 정비소 안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천장에서 울렸어요. 하지만 조나단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죠. 국밥 할머니가 못 고칠 거라는 확신이 저 웃음에 들어 있었습니다. 10억은 조나단에게 도박이 아니었어요. 잃을 일이 없는 내기였죠. 국밥 할머니가 벤츠 트럭을 고칠 리 없다는 확신이 그만큼 단단했습니다. 정수는 조나단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놀라지도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트럭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트럭이 정순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딱딱딱. 그 소리가 대답처럼 울렸어요. 정순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한마디였죠. 정수는 조나단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억이라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트럭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정비소 바닥의 기름이 신발 밑에서 미끄러졌어요. 국밥 노점에서 신던 낡은 운동화가 이 바닥과 맞지 않았죠. 하지만 정순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트럭 바로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손을 올렸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인 국자를 잡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트럭의 차체를 천천히 쓸었어요. 손바닥이 은색 금속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만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는 곳과 빼는 곳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은 스치듯 지나가고 어떤 부분은 손가락을 세워 눌렀죠.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뒤쪽에서 정비사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크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정순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노점 앞에서 국밥을 팔던 할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죠. 국밥 냄새가 나는 앞치마와 저 손놀림이 도저히 하나의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순의 손이 본네트에서 옆판으로, 옆판에서 엔진 쪽으로 이동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보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손끝으로 읽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죠. 정수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귀를 트럭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볼이 거의 차체에 닿을 만큼 가까이요.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정비소 안의 소리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비사들의 수군거림이 멀어졌습니다. 형광등 지직거리는 소리도 멀어졌죠. 바깥 시장의 소란도, 과일 가게 아저씨의 호객 소리도 멀어졌어요.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정순의 세계에는 트럭만 남았어요. 트럭이 내는 소리만 남았죠. 딱딱딱. 그 소리가 손바닥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었어요. 피부로, 뼈로, 온몸으로 듣고 있었죠. 소리의 간격, 소리의 세기, 소리가 나는 방향. 정수는 그 모든 걸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글자를 읽듯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소음이었지만 정순에게는 달랐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그 소리가 알려주고 있었죠. 3초, 5초, 10초. 정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에 귀를 대고 가만히 서 있는 할머니. 시간이 흐를수록 정비소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조나단이 팔짱을 낀 채 손목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기다려주겠다는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계산이었죠. 이 쇼가 끝나면 계약 파기 서류에 도장을 찍을 거였어요. 진태는 담배를 입에 물고도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라이터를 쥔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정순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머리 한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저 할머니가 뭔가를 찾아내면 20년이 살아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태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젊은 정비사는 벽에 기대선 채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의 손놀림이 자꾸 눈에 걸렸거든요. 아마추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직접 해본 사람뿐이었죠. 정순이 트럭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기름 얼룩진 콘크리트 바닥 위에요. 낡은 앞치마가 바닥에 쓸렸습니다. 68살의 무릎이 딱딱한 바닥에 닿았어요. 하지만 정수는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눕혀 트럭 하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정비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국밥 파는 할머니가 기름 바닥에 드러누워 트럭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까까지 비웃던 정비사 중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정순의 손가락이 트럭 하부의 금속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요. 손끝이 방향을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배관을 따라 이동하고 연결부를 지나고 특정 구간에서 속도를 줄였죠. 수백 개의 부품 사이에서 정순의 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트럭을 전에도 만져본 적이 있는 것처럼요. 한번 멈칫했어요.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작은 부위였어요.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비사들이 3개월 동안 수백 번 들여다본 트럭인데 한 번도 짚지 않았던 곳이었죠. 본사 기술팀의 진단 프로그램도 잡아내지 못한 곳이었어요. 정순의 손끝이 그 부위를 정확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앞치마에 콘크리트 가루가 묻었습니다. 등이 뻣뻣했어요. 68배 몸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정순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눈빛이 선명해져 있었어요. 일어서며 바지에 먼지를 한번 털었습니다. 그리고 정비소 안을 둘러봤어요. 모든 시선이 정순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형광등 지직거리는 소리만 천장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정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소리가 여기서 끊겨요. 단 두 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두 마디가 정비소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나단의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아까까지 올라가 있던 입꼬리가 처음으로 수평이 됐습니다. 진태의 라이터가 손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정비소 안에 울렸습니다. 진태는 죽지 않았어요. 시선이 정순의 손가락이 짚은 지점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젊은 정비사가 벽에서 몸을 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어요. 저 지점을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할머니는 단숨에 그곳을 짚었어요. 손끝이 정확히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조나단이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습니다. 국밥을 파는 할머니가 어떻게 저 지점을 짚어낸 건지 그 질문이 정비소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죠. 정순이 트럭 하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한 번만 풀어보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정비소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비사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어요. 국밥 할머니가 짚은 지점을 공구로 만지라니 선뜻 나설 사람이 없었죠. 잘못 건드렸다가 트럭이 더 망가지면 큰일이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젊은 정비사가 벽에서 몸을 떼며 앞으로 나왔어요. 매일 밤 혼자 남아 트럭 밑에 누웠던 그 정비사였습니다.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주변 정비사 한 명이 팔을 잡았습니다. 야, 괜히 나서지 마. 작게 말했어요. 젊은 정비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갔죠. 잡고 있던 손이 저절로 놓였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 손끝으로 쏠렸습니다. 다른 정비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경만 하겠다는 거였죠. 나서봤자 잘 되면 할머니 덕, 안 되면 자기 탓이 될 테니까요. 젊은 정비사가 트럭 밑으로 들어갔어요. 정순이 짚은 지점 바로 앞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렌치를 대려는 순간 잠깐 멈췄어요. 손전등을 비춰봤습니다. 3개월 동안 수십 번 들여다본 곳이었어요.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연결부의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맨눈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이걸 손끝으로 찾아낸 거라고요. 젊은 정비사가 고개를 돌려 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젊은 정비사가 렌치를 걸었어요. 금속에 공구가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만 더. 정순이 트럭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끝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왼쪽으로 살짝, 그리고 위로 반 바퀴.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지시했어요. 젊은 정비사의 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손끝이 가리키는 대로 움직일수록 점점 정확해졌어요. 한 바퀴, 반 바퀴 더. 금속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렌치를 통해 젊은 정비사의 손에 전해지는 감촉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뻑뻑하던 저항이 줄어들었죠. 완전히 조이지 마세요. 정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젊은 정비사가 손을 멈췄어요. 살짝 여유를 남긴 채 렌치를 고정했죠.
찰칵. 금속이 맞물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보통이라면 놓칠 만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정비소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 작은 소리가 정비소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젊은 정비사가 트럭 밑에서 정순을 올려다봤어요. 정순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됐어요. 정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 기름을 털지도 않은 채 트럭 앞으로 걸어갔죠. 이제 시동 걸어보세요. 정비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동? 석 달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트럭에 시동을 걸라니요. 본사 기술팀이 손을 든 트럭이었습니다. 진태가 정순을 바라봤어요. 정순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망설임은 없었어요. 진태가 천천히 운전석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에 발을 올리는데도 힘이 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키를 꽂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시동키를 잡는 거였어요. 이 키를 수백 번 돌려봤지만 단 한 번도 반응이 없었죠. 정비소 안의 모든 사람이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조나단도 시계를 보지 않았죠. 팔짱을 풀고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정비사는 트럭 옆에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진태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키 위에서 멈췄습니다. 돌려도 안 걸리면 끝이었어요. 정비소도 20년도 전부요. 그리고 키를 돌렸죠. 1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2초. 역시 조용했어요. 엔진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더 깊어졌어요.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뒤쪽에서 정비사 하나가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요. 안 되는 건가? 역시 안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모두의 머리를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깊고 둔탁한 소리가 트럭 안에서 터져나왔어요. 엔진이 한번 크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진동으로 바뀌었어요. 르르르르르.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정비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개월 동안 죽어있던 엔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듯 깨어났죠. 정비소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벽에 걸린 공구들이 달그락거렸어요. 트럭이 살아있다는 걸 온 정비소가 느끼고 있었죠. 정비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공구를 잡고 있던 손이 힘없이 내려갔죠. 방금까지 킥킥거렸던 정비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던 정비사가 다시 트럭을 바라봤어요. 눈이 커져 있었죠. 웃음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믿을 수 없다는 침묵만 남았어요. 조나단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아까까지 여유롭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10억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잃을 일이 없는 내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확신이 엔진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죠. 조나단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양복 주머니 속 계약 파기 서류를 만지작거렸어요. 진태는 운전석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엔진의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팔까지 올라왔죠. 진태의 눈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턱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핸들 위로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진태는 닦지 않았어요. 닦을 수가 없었죠. 손에 힘이 풀려서 핸들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거든요. 젊은 정비사가 트럭 옆에서 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자기 손으로 렌치를 돌렸지만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 할머니의 손이, 귀가, 감각이 해낸 거였죠. 자기가 3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저 할머니는 단숨에 보여줬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름 묻은 무릎, 된장 냄새가 밴 앞치마, 갈라진 손가락. 아까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수는 웃지도 뿌듯해하지도 않았죠. 그저 엔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를요. 이 소리가 그리웠는지 정순 자신도 몰랐어요. 르르르르르. 트럭의 엔진 소리가 정비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다만 정비소 안의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인가? 그 질문이 남은 채 정비소 안의 공기가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엔진 소리만 정비소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침묵을 깬 건 조나단이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엔진 소리 위로 조나단의 말이 또박또박 얹혔습니다. 조나단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정순 앞으로 내밀었어요. 10억? 제가 한 말에는 책임을 집니다. 정비소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정순에게로 쏠렸습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정비소 안을 무겁게 눌렀죠. 누구나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받겠지. 국밥 한 그릇에 5,000원. 평생을 벌어도 닿지 못할 돈이었어요. 정수는 조나단의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정비소 안이 멈췄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10억을 필요 없다고요. 조나단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수십 년간 거래를 해왔지만 돈을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조나단은 명함을 든 채 정순을 들여다봤습니다. 진태가 정순을 바라봤어요. 젊은 정비사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뒤쪽에 정비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짜 안 받는 거야? 10억을?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속삭임처럼 퍼졌죠. 왜요?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짧고 단도직입적이었어요. 10억을 거절하는 사람의 이유가 궁금했죠. 정수는 잠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의 명함이 눈앞에 있었어요. 10억? 솔직히 마음이 안 흔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반지하 방에 밀린 방세가 떠올랐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리는 삶이 떠올랐죠. 국밥 4그릇에 2만 원. 그 돈으로 하루를 먹고 사는 삶이요. 하지만 정수는 조나단이 아닌 진태를 바라봤어요. 아까 운전석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이 무너질 뻔했던 사람이었죠. 간판을 달던 날 아내에게 전화해서 울었다는 그 사장이었어요. 정순이 입을 열었어요. 대신 계약 파기, 없던 일로 해주세요. 잠깐 멈췄다가 정순이 덧붙였어요. 사람 하나 살리는 게 더 급하니까요. 정비소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억 배상금. 정비소를 짓누르던 그 무게가 정순의 한마디에 달려 있었어요. 10억을 거절하고 대신 남의 빚을 지워달라고 한 거였죠. 오늘 처음 이름을 안 사람의 빚이었습니다. 진태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10억을 포기하고 자기 정비소를 살려달라고 한 거였죠. 조나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명함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계산하고 있었어요. 트럭이 살아났으니 손해배상 근거도 사라진 거였죠. 5억을 없애는 건 10억을 주는 것보다 회사 입장에서 나은 거래였습니다. 조나단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짧았지만 그 한마디에 5억이 사라졌어요. 진태의 20년이 살아난 거였죠. 조나단이 정순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재밌는 선택이네요, 할머니. 그리고 돌아서며 낮게 덧붙였어요. 그 선택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군요. 정비소 안에 서늘한 공기가 스쳤습니다. 방금까지의 안도가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느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5억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 컸으니까요. 조나단이 구두 소리를 울리며 세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비사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진태가 정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렸어요. 무릎이 꺾이듯 멈춰섰죠. 눈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턱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0이 넘은 남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는 걸 정비사들은 처음 봤어요. 아까 5억을 선고받고도 안 떨리던 목소리가 지금은 떨리고 있었죠. 진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진태를 바라봤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열었죠.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진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하게 해달라고요. 10억도 아니고 보답도 아니고 일자리를 달라는 거였어요. 국밥솥 대신 공구를 잡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진태는 정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욕심도 계산도 없었어요. 그냥 일하고 싶다는 사람의 눈이었죠. 진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허리가 직각으로 꺾일 만큼 깊이요.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비소 안에 진태의 흐느끼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정비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사람들이었어요. 국밥이나 파시지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아무도 정순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젊은 정비사가 조용히 정순 옆에 섰습니다. 정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정순은 기름 묻은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에는 된장 냄새뿐이었는데 지금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정순은 그 앞치마를 가만히 쓸어봤죠. 그때 정비소 밖으로 걸어나가던 조나단이 세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아까의 미소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올라와 있었죠. 10억을 거절한 사람, 트럭을 손끝으로 고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냥 국밥 할머니일 리가 없었습니다. 조나단은 정순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세단에 올라타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짧게 말했어요. 준비해요.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세단이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뒷유리에 비친 정비소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의 눈에는 정순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트럭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정비소에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거기 국밥 할머니가 트럭 고친 데 맞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한인 시장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며칠 만에 한인 사회 전체로 번졌죠. 처음에는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도 나왔어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건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뀌죠. 시작은 아주 작은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정비를 배운 사람이야? 누군가 던진 이 말이 꼬리를 물었어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차를 만진 거 아니야? 만약 그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또 다른 입으로 옮겨가면서 점점 커졌어요. 한번 바뀐 방향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저 할머니가 만진 차는 위험하다. 누가 처음 했는지 모르는 그 말이 어느새 사실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한인마트 계산대에서, 식당 테이블에서, 교회 주차장에서요. 그 정비소 갔다가 차 망가졌다더라 같은 말이 덧붙여지면서 점점 커졌어요. 처음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었죠. 정비소에 오던 손님들의 표정이 하나둘 달라졌습니다. 차를 맡기러 왔다가 문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 생겼어요. 안을 들여다보고 정순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였죠. 어제는 3명이 왔다가 1명만 차를 맡기고 갔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하루에 2~3통씩 오기 시작했어요. 저 그 할머니가 만지는 거 아니죠?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갈게요. 아이들 태우는 차라서 좀 불안해요. 하나같이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불안하다,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요. 직접 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발길을 돌리는 건 마찬가지였죠. 지난주에는 하루에 차 4~5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에 1대가 올까 말까였어요. 정비소가 다시 텅 비기 시작했죠. 단골이던 세탁소 사장도 전화 한 통으로 끝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박 사장님. 그냥 좀 불안해서요. 진태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5억이 사라져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순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비소는 다시 비기 시작했어요. 차보다 빈자리가 더 많이 보였죠. 진태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멍이 보였어요. 이러다간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었죠. 정순을 내보내면 소문이 가라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트럭 고친 사람을 내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정비사 6명의 가족이 이 정비소에 걸려 있었죠. 진태는 장부를 닫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말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비소에 나와서 공구를 정리하고 차량을 점검하고 맡겨진 일을 처리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였습니다. 묵묵히 조용히요.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같이 일하던 정비사가 슬쩍 거리를 두는 거였습니다. 공구를 건네줄 때 손이 닿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남는 날이 늘었죠. 대놓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그 시선들을 견뎠어요.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국밥 노점에서도 한국에서도 정수는 늘 이런 시선 속에 있었죠. 젊은 정비사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정순 옆에서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거리를 둘 때도 이 젊은이는 자리를 지켰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른 정비사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을 테니까요. 너도 조심해. 저 할머니 옆에 있다가 같이 욕먹어. 누군가 젊은 정비사에게 던진 말이었어요. 젊은 정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무는 게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정비소에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왔어요. 진태는 셔터를 열어둔 채 바깥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정비소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간판만 봐도 들어오던 차들이었죠. 정비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정순이 손을 봤던 차량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 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어디서요? 수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차가 멈춘 거였지 충돌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터졌거든요.
역시 그 할머니 때문이야. 사실 확인도 되기 전에 이미 정순 때문이라는 게 기정사실이 됐어요. 차가 왜 멈췄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만졌으니까 그게 이유였어요. 정비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항의하러 온 손님들이었어요. 내 차도 그 할머니가 만졌잖아.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요.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명이 소리치니 옆에서 두 명이 더 거들었어요. 정비소 셔터 앞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죠. 진태가 두 손을 들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묻혀버렸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죠. 정수는 정비소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공구를 잡은 손이 멈춰 있었어요. 셔터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이 정순의 귓속을 파고들었죠. 그때도 이렇게 시작됐었지. 정순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못 들었죠. 정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그때도 소문이 먼저였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정수는 떠나야 했죠. 모든 걸 두고요. 이름도 경력도 자기가 누구였는지까지 전부요.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번에도 떠나야 하는 건가요? 그때 정순의 시선이 정비소 밖으로 향했어요. 군중 뒤편,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한 남자, 조나단이었습니다. 소란 속에서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비소 밖에서 고함이 계속됐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거든요. 한국이었어요. 그때의 정수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이름을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된장 냄새가 밴 앞치마가 아니라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국밥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정비 기술자였어요. 시작은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동네 정비소보다 작은 허름한 공장이었어요. 지붕이 슬레이트였고 겨울에는 바람이 들어왔죠. 거기서 정수는 처음 기계를 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단 장비를 들여다볼 때 정수는 손끝으로 찾아냈습니다. 기계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고 떨림을 읽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손끝이 먼저 잡아냈죠. 처음에는 사장도 믿지 않았어요. 여자가, 그것도 20살짜리가 뭘 안다고요. 하지만 정순이 짚은 곳을 열어보면 매번 맞았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 사람한테 맡기면 못 고치는 게 없대. 처음에는 동네에서, 그 다음에는 업계에서요. 정순의 이름 앞에 천재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공장에 들어왔어요.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순이 차를 살펴봤어요. 시동은 걸렸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브레이크 쪽에서 뭔가가 어긋나 있었어요. 소리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다른 정비사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한 차이였어요. 이 차 나가면 안 됩니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브레이크가 내리막에서 풀릴 수 있어요. 차주가 화를 냈습니다. 멀쩡한 차를 왜 잡아요? 급한 배달이 있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주 앞을 막아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차를 세워놓고 점검했더니 정순 말이 맞았죠. 브레이크 라인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나갔으면 내리막에서 차가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죠. 그 일이 알려지면서 정수는 사람 살리는 기술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신문에도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사진 한 장과 함께 정순의 이름이 처음으로 신문에 실렸죠. 그때가 정순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기계를 만지면 행복했어요. 고장 원인을 찾아내면 가슴이 뛰었죠. 퇴근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신문에 났어.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울었어요. 우리 정순이 잘했어. 잘했어. 그 목소리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이 일을 평생 하고 싶었어요. 기계 옆에서 늙어가도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순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건요. 잘 고칠수록 사람들이 웃지 않았어요. 대기업 정비 라인에서 정순을 불편하게 보기 시작했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잘한다는 건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계가 고장나면 고치는 거였죠. 그게 정순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가 났어요. 정순이 손을 본 적이 있는 차량이 도로에서 멈췄습니다. 브레이크 쪽이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보다 빨랐죠. 정순이 만진 차가 사고 났대.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그 말이 퍼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자에게 제보를 했어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자격 정비사가 만진 차량, 도로에서 멈춰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가 나오자 사실이 됐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활자로 찍히는 순간 진실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먼저 거리를 뒀습니다. 어제까지 정순 씨 덕분이에요라던 사람들이 오늘은 고개를 돌렸죠. 정순을 키워준 공장 사장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순은 결백을 주장했어요. 자기가 만진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고요. 사고 원인은 다른 곳이라고요. 하지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선 시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죠. 밤마다 정수는 혼자 공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공장에서 아무도 없는 작업대 앞에서요. 손이 기계를 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만질 기계가 없었죠. 결국 모든 책임이 정순에게 쏠렸어요. 대기업 정비 라인은 손을 털었고 공장은 문을 닫았죠. 정순의 이름 석자가 업계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때도 차는 멈췄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고장 원인을 찾은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았죠. 정순은 자신의 이름과 경력을 버렸습니다. 30년을 바친 기술을 내려놓았어요. 손끝에 남은 감각까지 묻어버리고 싶었죠. 그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요. 자기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배웅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기계를 살렸지만 정작 정순을 살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방 하나 들고 비행기에 올랐죠.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정수는 국밥을 끓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들고 이름 없는 시장 구석에 솥을 올렸어요. 기술자가 아니라 국밥 할머니로 살기로 한 거였죠. 기계 대신 국자를 잡았습니다. 엔진 소리 대신 속 끓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정순이 선택한 삶이었죠. 그런데 지금 정순은 눈을 떴습니다. 정비소 밖의 고함이 다시 들려왔어요. 책임져. 자격증 있어?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라만 다르고 언어만 다르고 시간만 다를 뿐이었어요. 정순을 향한 손가락질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았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또 시작됐네요.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죠.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책임져. 내 차는 괜찮은 거야? 당장 확인해. 고함이 겹치고 손가락질이 이어졌어요. 진태는 두 손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서 있었지만 말이 먹히지 않았죠. 목소리가 소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정비사들은 셔터 안쪽에서 밖을 내다보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정수는 정비소 안쪽 구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이미 모든 손가락이 정순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군중 사이로 한 남자가 뚫고 들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달려온 것 같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차 키를 쥐고 있었죠. 도로에서 멈췄던 차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어요. 저 사람 아니야? 차 멈춘 사람.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군중이 갈라지며 차주에게 길이 열렸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고장 맞죠? 그 할머니가 만져서 그런 거 맞죠?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시선이 다시 정순에게 꽂혔어요. 화살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차주가 숨을 골랐어요. 군중 앞에 선 게 처음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제 목숨 살린 겁니다. 정비소 앞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소리치던 사람들의 입이 닫혔어요. 고함이 멈추고 손가락이 내려갔죠. 뭐라고요? 누군가 되물었습니다. 차주가 군중을 둘러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이어 말했죠. 일부러 멈추게 만든 겁니다. 정비소 앞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차주가 설명을 이었어요. 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견인차를 부르고 정비소에 전화하고 욕이 절로 나왔다고요. 그 할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다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견인된 차를 점검해 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어요. 금이 가 있었죠.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내리막을 탔으면 차가 안 멈췄을 겁니다. 차주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누군가 일부러 출력이 끊기도록 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도로에서 멈춘 거라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큰 사고였습니다. 내리막이었어요. 앞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죠.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요. 막내는 올해 5살이었어요. 차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견인차 기다리면서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왜 울어 하고요. 그 조치를 한 사람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차주가 정순을 바라봤어요. 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군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구조였어요. 사고가 아니라 예방이었죠. 방금까지 책임져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진태가 정순을 돌아봤어요. 정순은 여전히 정비소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정비소 앞이 조용해졌어요.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섞인 침묵이었죠. 방금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격증 있어? 라고 소리치던 사람은 뒤쪽으로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발끝만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로 바람이 불었죠. 차주가 정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차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아빠가 국밥 할머니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눈에 물이 차올랐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죠. 정수는 30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살려줬다는 말, 그때는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정순이 사고를 막았을 때도 감사는커녕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말만 돌아왔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이 정순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요. 저는 그냥 소리가 들렸을 뿐이에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정순이 한 건 그것뿐이었죠. 소리를 듣고 문제를 찾고 사람을 살린 것. 그날 이후 소문의 방향이 다시 바뀌었어요. 그 할머니가 사람 살렸대. 고장이 아니라 일부러 멈추게 한 거래. 한인마트에서, 교회에서, 식당에서요. 며칠 전까지 위험하다고 했던 같은 입들이 지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소문은 칼이었지만 이번에는 방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조나단의 회사가 관리하던 차량에서 나온 결함을 정순이 현장에서 잡아냈다는 사실이 업계에 알려진 거였죠. 진단 장비로도 못 찾은 결함을 손끝으로 찾아낸 사람이 그 회사의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조나단은 세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정순에 대해 묻고 있었죠. 전화를 끊은 뒤 조나단은 창밖으로 정비소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요. 며칠 뒤 정비소 앞에 검은 세단이 다시 섰습니다. 진태가 셔터 밖을 내다봤어요. 조나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이 없었어요. 정장 차림은 같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세단에서 내려 잠깐 멈춰선 뒤 천천히 정비소 안으로 걸어왔죠. 정수는 트럭 옆에서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렌치를 크기별로 나란히 놓고 있었어요. 조나단이 정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조나단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말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거래를 하면서 말을 고른 적이 없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말을 고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영어 섞인 한국어가 아니라 또박또박한 한국어였죠. 정비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비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조나단을 바라봤어요. 진태도 셔터 옆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처음에 할머니를 봤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조나단이 말을 이었어요. 국밥 파는 사람이 트럭을 고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틀린 건 저였어요. 조나단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시선을 내리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찾아낸 결함 덕분에 본사에서 같은 차종 전체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정순의 손이 멈췄어요. 한 대가 아니라 수백 대예요. 조나단이 말을 이었죠. 할머니가 잡아낸 그 결함이 다른 차에도 있었던 겁니다. 진작에 찾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거예요. 정비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대. 정순이 손끝으로 찾아낸 그 작은 결함이 수백 명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을 겁니다. 조나단이 정순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높이의 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조나단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순의 대답이었어요. 조나단이 돌아서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진태에게 건넸습니다. 계약 연장 서류입니다. 조건은 이전보다 좋을 겁니다. 진태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나단은 세단에 올라탔어요. 이번에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순이 다시 렌치를 정리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조나단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세단이 떠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정비소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였어요. 벌칙 게임으로 정순의 국밥을 먹었던 그 외국인이었죠. 마이크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아니었어요. 한인 신문 기자가 된 거였죠. 할머니, 기사 써도 되죠?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이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밥도 맛있었는데 트럭도 고치시잖아요. 이거 기사 안 쓰면 제가 손해예요. 결국 사진을 찍었어요. 정수는 기름 묻은 앞치마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입는 그 앞치마였죠.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국밥 할머니 손끝으로 수백 대를 살리다. 진태가 신문을 가져와서 정비소 벽에 붙였어요. 정수는 말렸지만 진태가 듣지 않았죠. 우리 정비소 자랑인데 왜 숨겨요? 정수는 멋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뒤로 정비소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정비소 셔터를 열었어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정비소에 불을 켜고 공구를 꺼내 놓았습니다. 렌치를 크기별로 놓고 작업대를 닫고 오늘 들어올 차량 목록을 확인했죠.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어요. 기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정수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된장 냄새보다 더 오래된 정순의 원래 냄새였죠. 6시가 되면 젊은 정비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정순을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처음 그 호칭을 들었을 때 정수는 어색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그냥 할머니라고 해. 하지만 젊은 정비사들은 듣지 않았죠. 정비소 안에서 정수는 전설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소리를 읽는 사람, 진단 장비보다 정확한 사람. 그런데 그 전설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공구를 닫고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젊은 정비사들이 정순 옆에 모여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이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눌러보면 어때요? 정순이 손끝으로 짚어주면 젊은 정비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틀려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냥 다시 보여줬어요. 1번, 2번, 3번이라도요. 나이도 국적도 경력도 상관없었습니다. 기계 앞에서는 모두 같았어요. 정수는 누구에게나 같은 눈높이로 말했죠. 오전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본네트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손을 올려 엔진 쪽을 쓸어봤습니다.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딱딱딱. 정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정순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젊은 정비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디예요? 정순이 한 지점을 짚었어요. 젊은 정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손놀림이었어요. 정순의 옆에서 일하면서 이 젊은 정비사의 손도 달라지고 있었죠. 정비소 안에 공구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였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68살의 할머니와 젊은 정비사들이 나란히 트럭 밑에 누워 있었죠. 바깥에서는 국밥솥이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사고를 우리지 않았어요.
노점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왔죠. 정수는 아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는 가슴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대신 정순의 손에는 렌치가 들려 있었어요. 30년 전에 내려놓았던 기술이 돌아온 거였죠. 정수는 트럭 밑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어요. 정비소 지붕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죠.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정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의 가치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지금의 모습도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살아온 시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조용히 쌓여가는 거죠. 정순의 삶이 그랬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기술이, 잊힌 줄 알았던 감각이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남을 돕는 용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도 합니다. 10억보다 값진 건 눈앞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세상은 늦었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시간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그저 다시 들리는 순간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하늘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